역사를 통틀어 어떤 군대들은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일부는 너무나 훈련되고 너무나 진보했으며 너무나 당혹스러울 정도로 효율적이어서 마치 미래 그 자체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나타날 때처럼 갑자기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잊혀진 군대들 중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기묘한 군사 부대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1위, 테베의 신성대 기원전 378년. 고대 그리스의 가장 불안정했던 시기 중 하나에 요새화된 도시국가 테베 내부에서 새로운 군사 부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테베 지휘부 이외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대는 고대 세계가 이전에 보았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정확히 300명의 남자로 구성되었으며 150쌍의 친밀한 파트너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귀족 가문이나 부 혹은 가문 이름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 탁월함, 규율, 그리고 그 시대에는 더욱 이례적이었던 서로에 대한 감정적 헌신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이 엘리트 부대는 테베의 신성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 군대가 임시 시민병이나 귀족 전사들에게 의존했던 반면 신성대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1년 내내 훈련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신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기술뿐만 아니라 파트너 간의 절대적인 충성심을 바탕으로 구축된 힘으로 형성된 고도로 선발된 지원자들이었습니다. 각 전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싸웠고 그 유대감은 일반적인 대형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결속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추상적인 영광이나 정치적 구호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공포스러울 정도로 무너뜨리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와 같은 고대 역사학자들은 신성대를 비범한 응집력과 정밀함을 가진 군대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는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동기와 수준을 보이며 움직였으며 험난한 지형에서도 대형을 조정하고 치명적인 협동심으로 타격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기원전 371년 르크트라 전투에서 찾아왔는데 당시 테베의 장군 에파미논다스는 혁신적인 사선 대형의 중심에 그들을 배치했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그리스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천하무적이라 여겨졌던 스파르타의 우위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고 그와 함께 그리스에 대한 스파르타의 오랜 지배도 끝이 났습니다. 고대 세계에 가해진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군대가 그리스에서 가장 두려운 군사 강국의 위상을 파괴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 전설의 시작이어야 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그들의 침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 치에서 마케도니아가 부상하자 정치적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기원전 34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신성대는 마지막 항전을 벌였습니다. 포위되고 압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쓰러질 때까지 싸웠습니다.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필리포스 자신도 나중에 전장을 걸었고 그들이 누구인지 이해했을 때 승리감보다는 슬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널리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요 군사 전통도 그들의 모델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국도 동일한 감정적 구조를 바탕으로 부대를 부활시키지 않았습니다. 후기 역사에서 그들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성대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효율적이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시대의 군사적 논리 안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고대 전쟁은 계급, 남성적 명예, 경직된 대형, 그리고 전통적인 지휘 계통이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는 전투의 급진적이고 개인적인 것, 즉 전장 지배력의 기초로서의 감정적 연결을 도입했습니다. 그 후 2000년 동안 이와 유사한 것을 재현한 군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카이로네이아 근처의 발굴 작업에서 그들의 유해로 추정되는 대규모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해골들이 짝을 이룬 대형으로 나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그 발견은 그들의 이야기를 더욱 잊히지 않게 만듭니다. 증거는 그들이 실존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이 비범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진정으로 기억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들의 모델이 그들과 함께 묻히지 않았다면 전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2위, 페르시아의 불사부대 기원전 480년. 그리스에 대한 페르시아의 2차 침공 당시 테르모필레 근처에 주둔하던 그리스 정찰병들은 매우 당혹스러운 보고를 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완벽하게 동기화된 병사들의 행렬이 완전한 침묵 속에 움직이며 나타났습니다. 외쳐지는 명령도 구호도 눈에 보이는 무질서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과 로브 그리고 닦인 규율로 반짝이는 군대가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기계인 양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숫자였습니다. 적이 그들을 어디서 마주하든 그들은 항상 정확히 10,000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사가 쓰러질 수는 있었지만 대형은 결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이들에게 그것은 마치 그 부대가 죽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페르시아의 불사 부대 이모탈이었습니다. 불사 부대는 아케메네스 제국의 핵심 정예 상비군으로 복무하며 키루스 대제 시대부터 다리우스 3세의 치세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 왕들을 수호했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그들의 이름은 그 기이한 연속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병사 한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면 즉시 교체되었으며 때로는 외부인이 그들의 수적 공백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정한 10,000여 명의 합계는 거의 초자연적인 평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힘은 신화가 아니라 조직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의장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상적인 사거리와 위력을 가진 복합궁, 철제촉이 달린 짧은 창, 그리고 놀랍도록 가볍고 탄탄한 고리버들 방패를 휴대했습니다. 로브 아래에 많은 이들이 청동, 철 혹은 도금된 판으로 된 어린 갑을 입고 있었기에 기동성, 보호력, 그리고 타격의 다재다능함 사이에서 드문 균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불사 부대를 그토록 놀랍게 만드는 것은 주변 군대와 비교했을 때 그들의 전개 방식이 얼마나 진보해 보이는가입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전장 스타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형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산길, 강계곡, 도시 요새 등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료와 후대의 기록은 그들을 이집트, 인도,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친 원정군으로 연결시키는데 이는 기이할 정도로 현대적인 작전 범위를 시사합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보급체계, 지원 인력, 공병 능력을 갖추고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국왕 친위대라기보다는 독립적인 신속 대응 사단처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두렵고 눈에 띄는 군대의 내부 구조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변경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휘 체계를 설명하는 페르시아의 공식 매뉴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체 병사들의 신원조차 엘리트 집단 내에서 매우 은밀하게 선발되어 부대 내에 어떤 이들은 누가 다음에 자신을 대체할지조차 몰랐을 수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케메네스 제국을 산산조각 낸 후 불사 부대는 사라졌습니다. 그 어떤 후계 국가도 이 제도를 부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제국도 이 정확한 모델을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그들을 그토록 잊히지 않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토록 훈련되고 두려움을 주며 병참적으로 정교했던 군대가 중앙기록 보관소도 회고록도 진정한 청사진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불사 부대가 현존하는 기록의 묘사대로 실제로 운영되었다면 그들은 고대 군사 발전 속도에 대한 우리의 모든 가정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토록 효율적인 군대가 그토록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다면 더 깊은 질문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사고로 잊힌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완전한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3위, 로마의 테스투도 부대 기원전 52년 알레시아 공성전 당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군단은 방어 중이던 갈리아 부족들이 거의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멍하니 쳐다보게 만든 전술을 수행했습니다. 요새에서 화살과 투석기 돌이 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로마의 보병대 전체가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방패와 방패를 밀착시킨 채 그들은 정면과 측면, 심지어 상단까지 보호받는 하나의 밀폐된 덩어리처럼 일체화되어 움직였습니다. 멀리서 보기에 그들은 평범한 보병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요새, 즉 신체와 철로 만들어진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훈련되고
심리적으로 위협적인 전장 전술 중 하나인 테스투도 대형, 즉 로마의 거북이 대형이었습니다. 테스투도는 단순한 절박한 방어 자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동식 전투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큰 직사각형 방패를 겹겹이 배치했습니다. 맨 앞줄의 남자들은 방패를 바깥쪽으로 들었고 측면의 남자들은 옆을 막았으며 뒤쪽의 남자들은 방패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보호용 껍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쏟아지는 투사병기 속을 전진하고 성벽에 접근하며 성문을 돌파하고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조밀한 장갑 구조물이 탄생했습니다. 카시우스 디오, 리비우스, 폴리비오스와 같은 고대 작가들은 이러한 대형을 로마가 보유한 가장 두려운 도구 중 하나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토록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단순히 보호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협동심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병사가 저지른 실수 하나가 구조 전체를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대는 실제 전투의 혼돈 속에서 때로는 울퉁불퉁한 지형이나 오르막길, 그리고 지속적인 공격 해서도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수준의 정밀함은 오늘날에도 군사사학자들을 곤혹스럽게 합니다. 로마 군단병들은 종종 40파운드에 달하는 무거운 갑옷과 큰 방패를 휴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신체로서 움직이며 정확한 강역, 무게 배분, 방패 각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보건 연구에 따르면 이 대형에는 용기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수학적인 규율, 근육 기억, 그리고 개별 병사가 거대한 기계 안에 부품처럼 작동하도록 깊이 박힌 동기화된 훈련을 요구했습니다. 평범한 군단병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이라는 살아있는 엔진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테스투도가 시대를 너무나 앞서갔다고 느껴지는 진정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로마의 테스투도를 특히 신비롭게 만드는 것은 로마가 멸망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세 전쟁의 규모와 수많은 공성전, 침략, 잔혹한 원정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어떤 문명도 로마의 거북이 대형을 동일한 수준으로 진정으로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중에도, 몽골의 침략 중에도, 유럽의 거대한 요새 전쟁 중에도 없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전술이 후대에 파편화된 전쟁 방식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로마 사후의 사회가 단순히 감당할 수 없었던 수준의 규율과 제도적 훈련을 필요로 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 당혹스러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스투도는 단순한 전장 대형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국과 함께 사라진 전투 심리학, 병참, 훈련, 지휘 협동이라는 훨씬 더 큰 로마 군사 시스템의 가시적인 결과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기록조차 이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타이밍, 구조 혹은 대형 기하학을 상세히 보여주는 완전한 매뉴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대사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예술작품, 흩어진 묘사, 그리고 조심스러운 복원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마치 테스투도는 나중에 연구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 순간에 실행되어 겁에 질린 적들에게 목격되고 그 전술을 만든 세계와 함께 소멸되도록 운명지어진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로마의 테스투도는 단순한 영리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사의 진화적 막다른 골목이었으며 역사가 다시는 구축할 수 없었던 거의 완벽한 군사 메커니즘이었습니다. 4위, 한나라의 쇠뇌부대 기원전 2년 유방과 한구 세력 간의 마지막 투쟁 중에 전장 관측자들은 들판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기묘한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북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행진하는 보병의 발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날카롭고 더 리듬감 있으며 거의 기계적인 소리였습니다. 쇠뇌 석궁가 조율된 폭발음과 함께 반복해서 발사되며 목격하는 누구에게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을 속도로 화살다발을 쏟아냈습니다. 적군 대형 전체가 백병전을 위한 거리를 좁히기도 전에 붕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공포에서 기인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군사 시스템 중 하나인 한나라 쇠뇌부대의 산물이었습니다. 한 제국은 진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은 후 놀라운 정교함으로 중국의 전쟁 방식을 변모시켰습니다. 그 변혁의 중심에는
복잡한 반가소에 메커니즘을 갖춘 대규모 쇠뇌 보병 대형이 있었으며 일부는 초기 형태의 연발 사격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투박한 나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왕퇴나 만성 같은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층층이 쌓인 나무, 청동 합금 부품, 그리고 인상적인 거리에서 화살을 치명적인 힘으로 발사할 수 있는 장력 시스템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쇠뇌를 보여줍니다. 현대 연구자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반가소의 뭉치 그 자체입니다. 청동 잠금 장치는 현대 공학자들조차 그 시대에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인정할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보정된 반가소에 조절 가능한 장력, 그리고 기계적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규격화된 부품으로 생산되기까지 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무기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던 시대에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 쇠뇌 부대의 진정한 힘은 무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국이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조직한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 쇠뇌병들은 지원 부대로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규율 잡힌 대형을 이룬 핵심 전장 전투원으로 복무했으며 종종 방패병 여러 발의 화살을 담은 화살통, 그리고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한 기술 지원 인력과 짝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일제 사격은 신호, 전진하는 보병,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화살과 동기화되고 조율되며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원정에서는 높은 위치나 보호된 사격 위치를 제공하는 이동식 수레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초기 병기 플랫폼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이 시스템 뒤에는 기원전 2세기로서는 거의 너무 현대적으로 보이는 병참 기계가 있었습니다. 국가 운영 무기고는 품질 관리를 집행하고 금형을 표준화하며 장비 추적을 위해 일련 번호를 새겼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초기 군사산업 구조를 창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무명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의 완벽한 생존 교리가 아니라 무덤 유물, 파편화된 텍스트, 그리고 적들의 경악스러운 반응을 통해 알 뿐입니다. 후대의 중국 왕조들도 여전히 쇠뇌를 사용했지만 결코 이토록 조직적이고 산업화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당나라 시기에 이르러 기술은 남았지만 더 큰 전장 시스템은 축소되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러한 부대를 유지하는 비용과 복잡성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내부 정책이 의도적으로 이 방식의 요소들을 묻어버렸을 것이라 추측하는데 그러한 효율적인 살상력이 언젠가 국가 자체를 겨냥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복원된 한나라 쇠뇌에 대한 현대 테스트는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복제품들은 오리지널 디자인이 2000년 동안 땅속에 숨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사거리, 위력, 그리고 내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한나라 쇠뇌 부대가 진정으로 증거가 제시하는 대로 운영되었다면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군사 발전의 전체 타임라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산업시대가 오기 훨씬 전에 누군가가 이미 표준화된 정밀 전쟁의 공식을 발견했고 그 후 어떻게든 그것을 잃어버렸음을 암시합니다. 그 가능성 자체가 충분히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어두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스템은 실패했기 때문에 잊혀진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잘 작동했기 때문에 잊혀진 것일까요? 5위, 바랑기안 친위대 기원 후 988년 광대하고 눈부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세계 내부에서 제국 권력의 중심에 전혀 예상치 못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비잔틴 황제의 뒤에 서 있는 이들은 곰과 늑대 가죽을 두른 거구의 이방인 전사들이었으며 지중해 세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양손 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말투는 북쪽에서 왔으며 그들에 관한 모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보호하는 제국에 속하지 않았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인도, 로마인도, 비잔티움의 토착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이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로마 황제의 개인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랑기안 친위대였으며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효율적인 군사 대형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기원은 서류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정치적 거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란의 위협을 받던 바실리우스 2세 황제는 키에플루스의 블라디미르 대공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지원에 대한 대가로 바실리우스는 제국의 혼인동맹과 기독교를 통한 종교적 개종의 위신을 제안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6천 명의 사나운 북방 전사들을 남쪽으로 보내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잉글랜드, 아일랜드, 프랑크 영토 전역에서 싸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의 잔혹한 원정으로 단련된 숙련된 전문가들로 도착했고, 바실리우스는 그들에게서 정확히 자신이 필요로 했던 것, 즉 지역 귀족이나 경쟁하는 비잔틴 파벌이 아니라 오직 황제에게만 충성하는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단순한 군인 이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외적과 내부의 배신 모두를 막아내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비잔틴 군대와 달리 바랑기안들은 제국의 정상적인 정치체제 밖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종종 요새화된 병경 내에 별도로 거주하며 지역의 영향력으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사료에서 롬파이아 혹은 거대 도끼로 알려진 긴 자루 도끼라는 그들의 상징적인 무기는 그들에게 공포스러운 전장 존재감을 부여했습니다. 기록들은 그들이 갑옷을 가르고 기병을 베어넘기며 좁은 공간에서 견고한 방어 대형을 유지했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야전뿐만 아니라 궁궐보안, 도시 진압,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직접적인 개입을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중세의 경호 부대라기보다는 제국의 중심에 주둔한 초기 특수작전 부대처럼 기능했습니다. 바랑기안 친위대를 설명하기 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유지하도록 허용된 자율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말하고 문화적 정체성의 요소를 보존하며 황제를 섬기는 동안에도 특정한 북방 관습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비잔틴 정치 생활에서 드문 특성인 청렴함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주변의 많은 관리들이 뇌물과 음모에 취약했던 반면 바랑기안들은 격렬한 개인적 충성심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 충성심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를 이어 황제들을 섬겼고 시칠리아, 아나톨리아, 발칸 반도에서 싸웠으며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리석에 새겨진 북유럽의 룬 문자 비문을 포함하여 그들의 존재에 대한 작지만 잊히지 않는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마치 이 북방 전사들이 동로마 제국의 정신적, 정치적 중심지 안에 잠시 그들만의 세계의 파편을 심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사의 가장 특이한 군대들이 대개 그러하듯 그들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중세 후기에 이르러 변화하는 전쟁 양상, 화약, 그리고 약화되는 비잔틴 국가는 그들의 모델을 구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웅장한 기념비도 그들의 유산을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어떤 제국도 통치자에게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동안 문화적 자율성을 부여받은 외국인 엘리트 전사들의 동일한 구조를 진정으로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랑기안 친위대를 그토록 당혹스럽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종교, 민족, 지역적 정체성이 충성심을 정의하던 시대에 이 군대는 그 모든 범주 밖에 서 있으면서도 비범한 헌신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들은 작동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정치적 본능에 따르자면 그들은 분열되었어야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대를 거쳐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기묘하게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얼어붙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가장 신뢰받는 수호자가 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충성, 정체성, 그리고 권력의 경계는 얼마나 고정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6위, 맘루크 기병대 1260년 아인 잘루트 계곡에서 세계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을 목격했습니다. 아시아와 동유럽 전역에서 왕국들을 짓밟았던 몽골군은 이전에 수많은 이들을 무너뜨렸던 것과 똑같이 공포스러운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은 압도당하기를 기다리는 겁에 질린 적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흩어지지도 공포에 질리지도 굴복하지도 않는 기병대였습니다. 대신 그 기병대는 몽골의 전진을 혼란에 빠뜨릴 만큼 날카로운 규율, 속도, 그리고 전장 정밀도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승자들은 세습 전사 귀족이나 자랑스러운 국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노예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맘루크였으며 그들의 부상은 역사상 가장 기묘한 군사적 반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맘루크는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그리고 동유럽 일부 지역에서 끌려온 소년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팔려와 원래의 세계와 단절된 그들은 엄격한 군사 훈련 시스템 속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변경에서 생활하고 엄격한 감독에 훈련받았으며 평범한 가족 생활을 거부당한 채 그들의 충성심은 전적으로 통치 권력을 향해 재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에서 탄생한 것은 순종적인 하인들의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세 세계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엘리트 전사 계급이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맘루크 신병들은 기마 궁술, 검술, 대형 기동, 그리고 전장 규율을 최고 수준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개인 전투와 복잡한 부대 협동 모두를 숙달해야 했으며 이는 그들을 더 큰 전쟁 기계의 일부로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효율성은 아인잘루트에서 가장 유명하게 발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맘루크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측면 공격, 거짓 후퇴, 갑작스러운 반전, 그리고 몽골군을 그들의 방식대로 교란하는 정교하게 조율된 습격으로 기동했습니다. 그들의 복합공은 말을 타고 달리는 중에도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었고 그들의 갑옷은 사슬갑옷, 찰갑, 그리고 경화 가죽의 조합을 통해 보호력과 기동성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것을 더욱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맘루크들이 몽골군처럼 초원 유목민 전통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구축되고 훈련되고 설계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전장 본능은 부족의 기억을 통해 계승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차 없는 훈련, 고립, 그리고 규율을 통해 제조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평범한 군사 역사에 끼워 맞추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그들의 승리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맘루크들은 단순히 한 왕조를 섬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어 아이유브 왕조를 무너뜨리고 2세기 넘게 이집트와 레반트 지역에 권력을 확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군사 구조는 여전히 매우 기묘했습니다. 맘루크 지위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자연스럽게 대물림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자동으로 동일한 계급이나 기능을 물려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신병들을 외부에서 데려와 처음부터 교육하고 다음 세대의 엘리트 기병으로 형성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중심에 진정한 귀족 혈통이 없는 전사 생산의 자기갱신 사이클이었습니다. 역사상 엘리트 군사력을 이토록 인위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재생산한 시스템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전히 중세 세계의 균형을 바꾼 이 군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남아있는 매뉴얼들은 단편적입니다. 훈련 전통은 종종 구전되거나 암호화되거나 혹은 완전한 서면 설명 없이 스승에서 제자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의 전장 안무의 정확한 논리, 압박 속에서 적응하는 능력, 적의 전술을 모방하고 지형을 그토록 자신 있게 조종하는 능력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이해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 화기는 전통적인 기병의 우위를 감소시켰고 오스만의 확장은 점차 맘루크 시스템을 흡수하고 가렸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미스터리는 남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바탕으로 구축된 세계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 엘리트 중 하나를 배출했을까요? 그리고 제국의 가장 강력한 수호자들이 노예 상태를 통해 만들어지고 결국 스스로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7위 이가와 코가의 닌자 부대 1581년 어둠을 틈타오다 노부나가는 산악지대인 이가 지방으로 압도적인 군대를 보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 원정이 간단했어야 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수만 명에 달했고 그 지역에 흩어진 마을들은 심각한 저항을 할 수 없으리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이 마주한 것은 그들이 거의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보급 창고가 내부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전령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단되었습니다. 숲길은 함정으로 변했습니다. 공격은 아무도 명확히 볼 수 없는 적들로부터 가해졌고 보복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노부나가의 지휘관들에게 그것은 재래식 전쟁이라기보다는 탁 트인 곳에 서기를 거부하는 무언가에 의해 사냥당하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가와 코가의 은밀한 부대, 역사가 나중에 단순히 닌자로 기억하게 될 요원들이었습니다. 닌자 이면의 실체는 후대의 신화보다 훨씬 더 당혹스럽습니다. 그들은 연극적인 검은 옷을 입은 초자연적인 암살자가 아니었으며 불가능한 묘기를 부리는 판타지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폭력적인 전국시대 동안 실제 비대칭 전쟁 시스템에 의해 형성된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산악지대에 고립되고 주요 정치 권력의 중심지에서 배제된 이가와 코가의 가문들은 은신, 사보타주, 침투, 정찰, 그리고 심리적 교란에 뿌리를 둔 병행적인 군사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요원들은 평범한 사무라이가 아니었으며 단순한 용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이 전장의 명예가 아닌 정보, 기만, 그리고 통제된 폭력에 달려있는 비밀스러운 지역 네트워크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편찬되었지만 더 오래된 전통을 바탕으로 한 만천 집회와 같은 역사적 자료들은 그 시대에 소름 끼칠 정도로 진보된 수준의 훈련을 묘사합니다. 닌자 요원들은 자물쇠의 따기, 변장, 독극물, 폭발물, 등반, 암살, 그리고 암호화된 통신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방언, 기상 패턴, 현지 이동 경로, 그리고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미혹 기법을 암기했습니다. 일부 기록은 접이식 사다리, 물을 건너기 위한 부유 장비, 추격자를 혼란시키기 위해 설계된 영이 발생, 화합물 등 시대를 훨씬 앞서간 것처럼 들리는 실용적인 장치와 도구들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어떤 단일 기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뒤에 숨겨진 구조입니다. 이 부대들은 정보 수집과 파괴 공작권, 전령, 미끼, 침투 요원 등 특화된 역할을 통해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종종 세포 단위로 기능하고 임무에 따라 신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한 분업화는 봉건 시대의 전쟁보다는 현대의 은밀 작전과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닌자가 군사사 내에서 배치되기 그토록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들의 방식은 그러한 구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수세기 전에 전쟁과 첩보 사이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적과 싸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포, 불확실성, 그리고 인식을 조종했습니다. 성곽 안에서는 공포를 퍼뜨리거나 내부에서 불을 지르기 위해 몰래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미래의 작전을 위한 눈과 귀로서 경쟁 세력의 영토에 자신들을 심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노부나가가 마침내 그의 잔혹한 원정으로 이가를 짓밟았을 때 이러한 기반 시설의 상당 부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살아남은 요원들은 흩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혹은 나중에 감시와 내부 보안에 유사한 기술을 활용했던 도쿠가와 정권과 같은 다른 권력 구조에 흡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영향력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문서들은 희박해졌습니다. 기록은 통제되었고 전통은 신화가 되었으며 역사 속의 닌자는 천천히 전설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러한 실종은 그들을 그토록 잊히지 않게 만드는 요인의 일부입니다. 다른 어떤 근대 이전의 군사 문화도 이 정도 수준의 정교함으로 은신, 허위정보, 사보타주, 그리고 심리적 교란을 제도화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명예 중심의 전투 이상이 지배하던 세계에서 이가와 코가의 닌자는 갈등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을 대변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단순히 관습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가 여전히 완전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 부대들이 탄압 없이 진화하도록 허용되었다면 오늘날의 현대 은밀 전쟁은 매우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로부터 조용히 물려받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8위,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 1053년, 오스만의 대포 사격 아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벽이 흔들릴 때 방어자들은 대포의 굉음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혼돈 아래에서 들려오는 규율 잡힌 발걸음에 동기화된 리듬, 전장의 나머지가 연기와 공포 속으로 녹아내리는 동안 완전한 일체감으로 전진하는 군대였습니다. 이 병사들은 즉각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복은 그들이 엘리트임을 표시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가차없는 훈련을 드러냈으며 그들의 존재는 중세 세계의 그 어떤 것과도 다른 군사 시스템의 무게감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들은 예니체리였으며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국가에 의해 개조되어 역사상 가장 두려운 보병 군단 중 하나로 변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니체리 군단은 14세기 후반 술탄 무라드 1세 치에서 창설되었으며 처음부터 그 구조는 그 시대의 모든 군사적 규범에 도전했습니다. 이들은 귀족 태생의 기사도 부족 전사도 고용된 용병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데브시름의 제도를 통해 정복된 발칸 반도 영토에서 징집된 기독교 소년들이었으며 이 강제 징집은 그들을 공동체에서 격리시키고 이슬람으로 개종시킨 후 제국의 가장 엄격한 통제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시스템은 무너진 포로 계급을 만드는 대신 훨씬 더 위험한 것을 단련해냈습니다. 가족, 민족 혹은 지역적 유대가 아닌 제도적 정체성을 가진 상비군 군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혈통이나 출생지 혹은 가문에 속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술탄에게만 속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니체리 신병들은 강렬한 신체적, 심리적 조건 형성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군사학, 규율, 언어, 심지어 음악까지 교육받았으며 결혼, 재산 소유, 사적인 충성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칙 아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의 결과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전장 전문성이었습니다. 예니체리는 밀집 대형으로 싸우고 요새를 폭풍처럼 몰아치며 야간 작전을 수행하고 무엇보다도 많은 유럽 군대가 아직 화기를 완전히 통합하지 못했을 때 이를 사용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15세기에 이르러 그들은 이미 초기 화승총을 대형 규율과 함께 배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을 유럽이나 근동에서 조직적인 화약 전투를 마스터한 아마도 최초의 상비 보병 군단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그러한 모델이 표준이 되기 수 세기 전에 영구적인 군사 기계처럼 작동했습니다. 예니체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군사력과 국가공학 사이의 경계를 얼마나 완벽하게 흐렸는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내부 계급 구조, 변경 시스템,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 내부의 자립적인 국가처럼 기능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오스만 확장의 선봉을 형성하며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모하치에 이르기까지 승리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들 방식의 전체를 설명하는 완전한 군사 매뉴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알려진 것의 대부분은 제국의 칙령, 관찰자들의 기록, 그리고 제도적 기억의 파편들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극단적인 규율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군대에서 흔히 일어나듯 시스템은 안으로 굽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에 이르러 부패가 퍼졌습니다. 예니체리는 점차 옛 규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하고 결혼하고 재산을 취득하며 개혁에 저항했습니다. 한때 술탄의 가장 충성스러운 도구였던 것이 그 자체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826년 술탄 마무드 2세는 행운의 사건으로 알려진 폭력적인 숙청을 통해 군단을 파괴했고 한때 오스만의 군사력을 그토록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제도를 사실상 지워버렸습니다. 그 파괴가 바로 예니체리를 그토록 잊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엘리트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시대의 많은 이들보다 훨씬 앞선 화기, 숙련도를 갖춘 중앙 집중화되고 훈련되었으며 이데올로기적으로 형성된 군사력의 초기 모델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불편할 정도로 현대적으로 들린다면 아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군사사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는 질문을 남깁니다. 예니체리는 조직된 무력의 미래를 위한 초기 청사진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가 그들을 온전히 보존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만큼 위험한 경고였을까요? 9위 앵글로색슨의 하우스칼 1926년 10월 14일 헤이스팅스의 언덕 위에 춥고 안개 낀 아침에 한 군대가 그 시대에는 거의 부자연스러워 보일 정도의 규율을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노르만 기병대가 언덕 위로 몇 번이고 돌격했지만 이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빠져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투가 주변에서 휘몰아치는 동안 해럴드 고드윈슨 왕 주위에 저항의 벽을 형성하며 냉혹한 정밀함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나중에 이 전사들이 무너지기 전에 언덕 자체가 부서져야 할 것 같을 정도로 왕왕한 전선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흔한 징집병이 아니었으며 봉건 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앵글로색슨 잉글랜드의 전문 충격군인 하우스칼이었습니다. 하우스칼은 11세기 초 크누트 왕치에서 국왕전사 계급으로 처음 등장했으며 그들의 존재는 이미 중세 유럽의 기준으로 볼 때 특이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임시 징집병이나 지역 귀족들에게 크게 의존하던 시기에 하우스칼은 국왕 보물고에서 직접 급료를 받는 전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중심지 근처에 거주하고 왕실에서 복무했으며 수호자이자 전장의 엘리트로서 왕을 따라 왕국 전역을 다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차별화한 것은 그들이 전쟁에 가져온 규율, 무기 숙달, 그리고 대형 전투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상징적인 무기는 방패, 갑옷, 그리고 뼈를 절단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양손날인 거대한 덴마크 도끼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마구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연대기와 전장 묘사의 증거는 그들이 절제된 타이밍과 통제된 힘으로 그것을 사용하여 기병 돌격을 저지하고 적의 전선을 부수며 전진하는 부대의 기세를 꺾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우스칼을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이 그 파괴적인 무기를 대형 전투에 대한 똑같이 규율 잡힌 접근 방식과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방패 벽 안에서 싸우며 인체 공학적으로 어렵고 전술적으로 불안정했어야 할 상황에서도 긴 자루 도끼를 들고 결속력을 유지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강한 전사만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시 서유럽에서 보기 드문 수준으로 타이밍, 간격, 그리고 상호 신뢰를 이해하고 있는 훈련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휘 구조 또한 놀라울 정도로 중앙 집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영주에 흩어진 가신으로 봉사하는 대신 왕이나 최고위 귀족들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왕실 권위와 결부된 소규모 전문 군사기구를 대표했으며 궁궐 경호원이자 전장의 버팀목으로 기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타냈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우스칼은 노르만 정복 이후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헤이스팅스에서 그들은 앵글로색슨의 진지가 마침내 붕괴될 때까지 여전히 싸우고 있던 마지막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윌리엄의 승리 이후 구질선은 해체되었고 그와 함께 하우스칼 모델을 보존할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노르만 통치는 중앙 집중화된 전사 엘리트를 구축하는 대신 군사력을 봉건 제도로 밀어내어 가신들과 지역적 의무들 사이로 분산시켰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왜 후대의 서구 군주국들이 하우스칼을 동일한 형태로 진정으로 재현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규율, 전장에서의 역할, 그리고 중앙 권력과의 관계는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쳤어야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세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혹스러운 질문을 남깁니다. 하우스칼은 헤이스팅스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잊혀진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통치 권력이 지워버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중앙 집중화된 전문 전쟁 모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잊혀진 것일까요? 12. 몽골 중기갑 군기병 1241년 헝가리의 샤요강 근처에 유럽 군대가 모였을 때 많은 이들은 그들이 혼란스러운 동방의 무리에 불과한 이들과 마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대신 마주한 것은 훨씬 더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근접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장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거리에서 화살이 끊임없는 파도처럼 쏟아졌고 매 일제 사격은 치명적인 통제하에 전달되었습니다. 기병 부대들은 추적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조율된 패턴으로 움직이며 혼란 없이 흩어지고 선회하고 다시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광기 어린 돌격도 무모한 무질서도 없었습니다. 유럽을 향해 전진한 것은 정밀하고 훈련되었으며 파괴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중세 세계가 본 가장 정교한 타격 부대 중 하나인 몽골 중기갑 군기병이었습니다. 몽골 군사력의 핵심에는 그 시대에 비해 너무나 앞서 있다고 느껴져 현대 분석가들을 여전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십진법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10명이 한 분대를 이루고 10개 분대가 더 큰 단위를 이루며 이 패턴이 대규모 작전 집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명령은 깃발, 연기 신호, 그리고 기마 전령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었고 이는 부대들이 중세 전쟁보다는 현대 지휘 시스템과 더 유사한 속도와 결속력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장 효율성은 조직력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가볍게 무장한 약탈자가 아니었습니다. 몽골 중기갑 군기병은 종종 경화 가죽과 찰갑을 입었으며 때로는 철이나 오칠한 판으로 보강하면서도 여전히 놀라운 기동성을 유지했습니다. 뿔나무 그리고 힘줄로 만들어진 그들의 복합궁은 엄청난 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럽 관측자들을 놀라게 할 만큼 먼 거리에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 움직임 그 자체를 무기로 바꾸는 일관성으로 사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두렵게 만든 것은 작전 통제력이었습니다. 몽골 부대들은 수마일 동안 거짓 후퇴를 하며 적들을 정교하게 준비된 함정으로 유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 도중에 분리되고 재결합할 수 있었으며 적 대형을 포위하고 장거리 압박을 갑작스러운 충격 행동과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공성전에서 그들은 공학, 화약 무기, 그리고 심리적 테러를 냉혹한 실용주의와 결합했습니다. 중국, 페르시아, 그리고 유럽의 사료들은 모두 똑같은 악몽을 묘사합니다. 자신들과 맞서는 군대보다 더 빨리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것 중 가장 기묘한 부분은 이 시스템이 어디서 왔느냐는 점입니다. 몽골인들에게는 거대한 연구도시, 네트워크도 전통적인 의미의 군사학교도 이 정도 수준의 결속력을 그토록 광대한 거리에서 어떻게 훈련했는지 완전히 설명해주는 생존한 서면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구전, 세대 간의 조건 형성, 그리고 전장 도제 제도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종을 그토록 당혹스럽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몽골 제국이 분열되었을 때 그 어떤 후계 국가도 통합된 전장 통제의 동일한 수준을 완전히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세력들은 기동성, 기마궁술, 거짓 후퇴를 포함하여 몽골 전쟁 방식의 파편들을 차용했지만 그 누구도 전체 시스템을 복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스만, 맘루크, 그리고 이후의 초원 기반 세력들은 모두 조각들을 물려받았지만 전체 기계는 사라졌습니다. 만약 몽골 중기갑 기병대가 상세한 전략적 청사진을 남겼다면 전쟁의 역사는 매우 다르게 전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들의 지식은 단순히 제국의 붕괴 속에서 유실된 것일까요? 아니면 항상 기록되지 않은 채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전달되고 기수들이 사라진 후에 함께 묻히도록 운명지어져 있었던 것일까요? 역사는 보통 우리에게 전쟁이 직선적으로 천천히 예측 가능하게 단계적으로 진화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10개의 군대는 훨씬 더 당혹스러운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몇 번이고 문명들은 시대를 불가능할 정도로 앞서간 것처럼 보이는 엘리트 군대를 만들어냈고 그 시스템들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미스터리는 이 군대들이 존재했느냐가 아닙니다. 왜 세계가 그들을 잊히도록 내버려 두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역사가 결코 간직하지 않았어야 할 더 많은 이야기들을 위해 이 채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